중국이 뭐 내수 경제가 실제로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나온 GDP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 전체에서 30% 이상이 좀비 기업,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 수출 늘어난 것 중에 상당수는 이런 덤핑에 가까워요. 당장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저는 상당히 중국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자, 일본 경제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중국 경제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경제, 중국 내수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중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중국 내수에 대해서는 특히 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예.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이 중국 공산당은 그런 민생 문제에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신경을 안 쓰진 않죠. 당연히 네. 신경을 쓰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에 그 사람들은 치중을 합니까? 국가 위상에 더 큰 국가 위상.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네. 여러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런 거래요. 중국 자체 내에서 발간한 그 책도 있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뭐 이런 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서방에서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바라보고 쓴 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을 해서 본 결과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시장 제한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제한 그리고 개인의 각각의 약간의 희생을 통한 공동의 이익 그걸 통해서 국가 전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강대국의 책임감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을지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달나라의 달 착륙하고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재나 이런 걸 통해서 내수를 이제 진작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보다도 약간씩 다 희생을 한 다음에 국가의 전략적 산업, 네. 그리고 군사력, 네.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높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그 1대1로 사업이 적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포기를 못 하는 게 반서방 동맹의 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국제적 위상인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략산업 몇몇 전략산업에서는 지금 추격자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이나 그러니까 어떤 선도하는 산업이나 선도하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를 갖다가 딱 터트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추격자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그동안 거두어 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체제 경쟁을 통해서 중국이 서방을 압도하는 글로벌 원이 되겠다라는 게 중국의 목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피크 차이나론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배경인데 2010년대 후반에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IMF에서는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예. 그랬었죠. 예. 그랬었는데 IMF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 미국과의 GDP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의 한 70% 되나요? 그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몇몇 산업에서 뭐 예컨대 AI 같은 경우나 아니면 로봇 이런 데서 보면은 상당한 성과를 냈죠. 네. 그리고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면은 GDP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그런 거 다른 1인당 GDP 이런 거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정부에서 쫙 돈을 모아서 몇몇 산업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앞선 게 뭐가 나왔냐 하는 거죠.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네. 이번에 중국하고 물론 미국하고 직접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대리전 비슷하게 중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방공망이 미국에 어떻게 뚫렸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마두로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 화웨이 폰은 미국에서 절대 해킹 못한다. 다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란의 방공망도 정말 여지없이 뚫렸어요. 뭐 미국 비행기 몇 대 떨어졌다. 전쟁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 대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뚫려오는 거를 보면요. 이번에 그래도 시진핑 주석도 그 중국 과학원하고 거의 중국 과학 쪽에 그러니까 군사 무기 쪽을 다루는 그 과학원 제가 이름을 지금 정확히 네. 잊어버렸는데 그쪽에 있는 원사 3명이 갑자기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원사가 뭐냐면은 명예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최고의 명예로 치는 엔지니어입니다. 군사과학에서. 그래서 중국 최초의 스텔스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레이더망이나 이런 거를 총괄하는 기술자도 있었고 이런 네. 사람들이 3명이 갑자기 올해 들어 전쟁 이후에 사라졌어요. 홈페이지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능장 뭐 그런 그렇죠. 분들이겠군요. 예. 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뭐 최고로다가 이렇게 있는 원로급이 네, 네. 갑자기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건데 이 얘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AI 시스템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포기한다. 새로 시작한다. 뭐 다 포기는 아니겠지만 네. 저거 뭔가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로켓군을 육성을 하고 중국에서 뭐 첨단 산업을 갖다가 계속 육성을 해왔는데 네. 이 결과가 지금 현재 미국하고의 격차를 좁혔냐. 물론 이제 80년대랑 비교하면야 많이 좁힌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최근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미국하고의 격차를 좁힌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에서 중국의 큰 소리를 더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약간은 중국이 고자세로 나오고 네. 뭐 이런 모습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크게 실익을 가지고서 미국을 그 고개를 숙이게 한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만한 실익을 얻은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준 거는 있지만. 네. 근데 중국은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리고 중국이 뭐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당장 뭐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과연 저런 체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미국을 쫓아가는 게 가능하냐 했을 때 저는 약간 그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예. 피크 차이나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가 예. 최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 예. 제가 이게 피크 차이나 얘기를 하면은 뭐 중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왜 안 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망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네. 망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체제 경쟁에서 과연 미국을 앞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중국 그 뉴스들을 보면 요즘에 해외 자산 단속을 한다. 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밖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가 놓는 모양이죠. 제가 중국 부자라면 당연히 해외로 반출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중국의 시스템 하에서 네. 그 사유재산 보호가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플러스 네. 이 부동산 관련 세입이 지난 이제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줄었어요. 네. 헝다 뭐 쭉 지나면서 부동산 관련 세입이 줄어들면서 세금도 좀 부족해요.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로 좀 대단한 게 뭐 세금을 역추적하겠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세금을 이제 자산이라든지 이동 같은 걸 다 역추적을 하겠대요. 거의 10년 전 일인데. 와. 이렇게 되니까 참 보면서 물론 뭐 그 와중에도 어떻게 또 빼돌리는 사람은 있겠지만 잠깐 중국도 지금 자본 유출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그렇게 10년치까지 조사를 하면 또 거기 걸려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도 싹다 많겠는데요. 또. 그렇죠. 뭐 세무조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2018 이제 거슬러 가서 그러면은 예. 뭐 재산 몰수당하는 사람 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건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유출하려는 인센티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중국에도 이제 그 한 자녀 낳기 때문에 네. 다들 그러니까 소황제처럼 네. 아주 떠받들면서 아이들을 길렀고 그 아이들을 다 대학까지 보냈고 네. 대학 졸업자 다 많고 그러는데 내수가 저러면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흡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탕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요새 보면은 중국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둔감하다 그랬지만 그래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회 폭동으로 갈 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막아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025년부터 반내권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내권요. 예, 내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인볼루션입니다. 이볼루션이 아니라 이볼루션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인볼루션은 거꾸로 말려 들어가서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성장은 안으로 못하고. 쪼그라들면서 네. 치고받고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권식 경쟁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자면은 기업들이 가격 인하와 물량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 혁신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전반의 질적 발전이 정체가 되고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구조적 과잉이 초래된다는 건데 이 네. 내권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국 지방 정부의 시스템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끼리의 경쟁을 해요. 네. 여기서 생산량이 늘고 그 각 지방 정부 간의 GDP가 높아야지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금도 더 받고 그 지방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요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뭐가 좋다 그러면은 각 성에서 경쟁적으로 똑같은 걸 다 만듭니다. 지원을 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지방정부에서 주면서 생산량만 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에 와 우리 성의 GDP가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은 중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지방 정부의 공무원 공직자들이 잘하면 중앙 정부로 가는군요. 네, 중앙 정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 정부로 못 가더라도 잠깐 지방 정부 내에서 또 승진을 하는 기회.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의 인센티브는 양적인 거 팽창이에요. 자기네 내에서.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 간의 GDP 경쟁과 이로 인한 과도한 보조금이죠. 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의 좀비 기업이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가져왔는데 대략 한 지금 현재 중국 전체에서 30% 이상이 좀비 기업.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조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좀비 기업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이 계속 이제 그 아무리 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면요. 가격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더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 수출 늘어난 것 중에 상당수는 이런 덤핑에 가까워요. 그렇군요. 네, 수출 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25년에 상당히 그때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수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네, 계속 떨어져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물량은 작년에 수출액이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값은 떨어졌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럼 물량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이게 뭐냐면요. 대량 덤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팔리는 거 다 밖으로 쏟아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잉 생산인데 이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는 게 이 중국 정부의 지방 정부 시스템이라는 거고 이거를 지방 정부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건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걸 다 뜯어붙이려면 지방 공무원들을 갖다가 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죠.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한 15,000달러 됩니까? 2만 달러 안 됐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3만 달러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나온 GDP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서 과연 물론 성장을 할 겁니다만
그 성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이런 체제가 과연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건 한번 저는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격만 싸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저는 상당히 중국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그 1997년 8년 1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3만 5천 달러까지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저는 그러니까 네. 대만하고 우리나라 정도 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